태극신검 이해를 시작하겠습니다.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고대 농경국가에서는 정치 영역에서 입법기능, 행정기능, 사법기능이 통합되어 있었습니다. 정치 영역이 아닌 다른 영역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기능이 분화하기에는 사회구조가 단순하였기 때문입니다. 시장이 발전함에 따라 생산량과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이게 더 적합하겠죠. 발전함에 따라 생산량과 생산성의 증가와 인구의 증가, 즉 양적 성장이 통합된 기능을 분화시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기능이 분화되고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로 분리된 근원은 효율성 및 객관성 확보에 있습니다. 시장의 성장, 경제의 성장, 즉 사회가 양적 성장을 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활동들이 생성되고 다양한 활동을 하는 인간들이 나타나는데, 정치 영역의 입법 활동이 소수에 의해 결정되고 또한 그 소수가 유사한 성질을 지닌 인간들이라면 입법은 다양한 인간들에게 다양한 활동을 보장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해를 끼칠 수도 있게 됩니다. 즉 입법 과정에 객관성 결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객관성 확보 차원에서 입법 기능이 분리되어 입법부가 구성되고 다양한 인간들로 하여금 입법 활동에 참여하여 보다 심화된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선거제도가 도입된 것입니다. 입법부가 다양한 구성원들로 구성되는 이상 서로 간의 이익 충돌로 대립되는 견해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으며 입법은 주로 공통된 견해를 바탕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대립된 견해들 중에서도 사회에서 필요한 견해들이 존재하는데 대립되는 견해가 존재하는 이상 입법이 쉽게 이루어질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현 시대의 입법부의 등장은 효율성보다는 객관성 확보에 중점이 맞추어져 있다고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그 대립을 하니까 선거로 이제 입법부를 구성하면 쉽게 법이 제정되지 않겠죠. 그런 차원에서 보면 객관성 확보를 위해서 입법부가 구성되었다 그래 볼 수도 있어요. 왕이 법을 정하면 쉽게 효율성을 있을 거 아니에요. 프랑스의 경우 1302년 필리프 4세가 전국 3부회를 소집하는데 이는 제1부 사제, 제2부 귀족, 제3부 평민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당시 국민의회는 심사 상신권을 지녔으며 상신권은 의견을 제출하는 걸 가리키죠. 의회의 소집권과 의제의 제기권은 모두 국왕에게 있었습니다. 즉 프랑스 의회 시초는 국왕의 자문 역할이었습니다. 국왕의 입법과 결정에 객관성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렇죠. 영국의 경우 헨리 3세의 실정으로 귀족들의 불만이 커지자 1258년 왕측 12명, 개혁파 12명, 도합 23명으로 된 위원회가 선출한 15명의 평의회에 국왕에 대한 조문권을 주었는데 이 역시 국왕의 주관성을 배제하고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후에 국왕의 주관을 완전히 배제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는데 대표적인 것이 청교도 혁명과 프랑스의 혁명으로 이때 국왕직을 맡았던 찰스 1세와 루이 16세는 처형당합니다. 청교도 혁명 주석이 있죠. 1642년에서 1649년 사이에 영국에서 왕당파와 의회파 간 내전이 있었다. 의회파가 이기죠. 그 뒤로 이제 크롬웰이 그 뒤로 공화정이 세워져서 크롬웰이 독재를 하죠. 크롬웰이 죽은 뒤에 다시 왕이 돌아오죠. 왕국이 되죠. 프랑스 혁명 1789년에서 1794년 사이에 프랑스에서 내전으로 발전한 폭동이 있었다. 이때에도 잠시 공화정이 실시되죠. 그래요. 로베스피에르에 의한
공화정이 실시가 돼요. 그래요. 영국만 살펴보면 찰스 1세는 의회를 무시한 채 자의적으로 관세를 징수하고 선박세를 부과하였고 헌금과 공채를 강요하며 응하지 않으면 투옥시켰습니다. 이에 내전이 일어났는데 반란을 일으킨 적이 승리하면서 찰스 1세는 채용당합니다. 프랑스의 경우도 형식은 동일합니다. 재정적인 문제로 인해서 항상 그래요. 발발했죠. 둘 다. 국왕의 주관을 배제하고자 하는 세력들이 지닌 사회적 위력이 클 경우 이러한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래요. 입법권이 의회가 생기면서 입법권이 강화되는 것은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역사적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격렬한 투쟁이 있었던 것이죠. 피도 많이 흘리고. 한반도에서 일어난 역사를 살펴보면 조선이 멸망하기 직전 박영규나 이승만 같은 사람들이 입헌군주제를 세우고자 반란을 일으키려다 발각되어 실패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요. 1899년 1월 9일 이승만 대통령은 반란에 가담하여 실패한 결과 투옥되었습니다. 이는 국왕의 주관적인 판단을 제한하고자 하는 세력이 지닌 사회적 위력이 미약했기 때문에 일어난 현상입니다. 그래요. 이 땅에서 의회가 구성된 것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유엔의 감시하에 총선거를 통해 1948년 5월 31일 구성된 것이 최초인데 그래요. 사회의 발전 과정에서 자연적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 이 땅의 건국 주체들의 요구와 동의하에 미국을 중심으로 한 유엔이 만들어준 것입니다. 그래요. 한국 정부는 유엔을 중심으로 한 미국을 중심으로 한 유엔이 만들어준 것이죠. 그게 역사적 사실인 것이죠. 그래요. 여기 주석이 있죠. 54. 유엔 총회 제1차 정치위원회 한국 문제가 정식으로 부의 심의되었고 여기서 미국 측은 1948년 3월 31일 이전에 국제연합 임시위원단 감시하에 남북한 총선거를 실시할 것을 주장하였다. 1948년 11월 14일 총회 본회의에 의해서 미국 측 안이 43대 6으로 통과되었다. 기권사가 있었죠. 북한이건 남한이건 스스로의 힘으로 정부를 세운 것은 아니죠. 그래요. 일본이 패전하면서 타국의 도움으로 이제 세워진 것인데 그래요. 뭐 미국이 중심이 됐건 소련이 중심이 됐건 어쨌든 유엔의 결의를 따르는 게 맞겠죠. 스스로 힘으로 독립을 하지 않았으니 독립을 시켜준다고 그렇게 한 거잖아요. 그때 이제 만약에 북한이나 소련이 유엔 총회의 결의를 안 따를 이유는 없잖아요. 따랐으면 남북으로 갈라지지 않았겠죠. 남북한 총선거를 실시했으면 북한은 왜 따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잖아요. 말맞다나 선거에서 이겨서 재헌국회의 다수가 되면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헌법을 만들어서 그리고 공산주의 국가를 만들 수가 있잖아요. 안 따른 이유가 뭘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남북 분단도 안 되고 전쟁을 6.25 전쟁도 필요 없잖아요. 그 이유는 뻔하겠죠. 선거에서 질 것 같으니까 안 따랐겠죠. 혹자들은 현 시대에 많은 사람들은 그 당시에는 공산주의나 사회주의자가 다수라고 얘기하는 이들도 있는데 그렇지도 않다는 거예요.
그 당시 살았던 사람들이 볼 때는 음, 그 총선거 거부에서 알 수 있는 사실인 거죠. 이길 자신이 있으면 그래요. 선거를 치렀겠죠. 질 것 같으니까 안 치른 거죠. 의회가 입법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국왕의 입법권을 행사하는 경우보다 객관성을 지닌다고 하면 형식에 있는 것입니다. 다양한 활동을 하는 다양한 견해를 지닌 인간들이 입법에 참여함으로써 법의 객관성이 간일될 수밖에 없다는 논리입니다. 그렇죠. 형식에 있어서 객관성을 지니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선거를 치르면서 의회를 구성하는 거죠. 이런 의회를 구성하면 객관성이 필연적으로 발생하고 국왕의 입법보다 무조건적으로 객관적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우선 다양한 활동을 하는 다양한 사람들의 참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선거를 통해서 선출하더라도 다양한 인간으로 구성되지 않으면 국왕의 입법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또한 참된지 입각하여 양적 성장과 정의를 간직하려는 의지가 입법에 참여하는 인간들에게 존재해야만 객관성을 담을 수 있습니다. 참된지 입각해서 양적 성장과 정의를 이룩하려 해야만이 그 선거를 통해서 의회를 구성할 때 이제 바른 입법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요. 만일 선거에 이기기 위한 입법 활동을 한다면 이는 국왕의 입법보다 더 주관적인 것으로 역사적으로 편안한 사례는 많습니다. 영국에서는 특정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는 성격이 강한 노동당이 1945년 압도적인 흑수를 확보하여 주요 산업을 국유화하고 복지 정책을 추진하는데 이후 지속적으로 자본의 생성 조건이 악화되는 가운데 1976년 IMF 체제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죠. 잘못된 입법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민주정치 제도 하에서. 중요한 건 뭔가요? 민주정치 제도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참된지 엄밀하게 섭리에 입각하여 입법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래야만 실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100년 전 세계 최강국의 몰락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렇죠. 영국도 한때는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불리웠죠. 최강국이었던 시절이 있었죠. 베네수엘라는 소규 매장량이 세계 1위인 국가인데 차베스 전 대통령이 집권하며 민간 기업을 국유화하고 복지 정책을 추진하는데 유가가 고가일 때는 부작용이 감추어져 있었으나 그러죠. 유가가 급락하며 현재는 식량난이 시달리고 있습니다. 식량난으로 인해 국민 10명 중 7명이 체중 9kg이 감소했다는 보고서가 있으며 동물원이 동물을 훔쳐먹으려다가 적발된 비참한 사건까지 일어났다고 합니다. 칠레의 아엔데 정부 역시 비슷한 형식을 취하려다가 파멸을 맞이했습니다. 주석이 있죠. 55. 1970년에서 1973년 사이에 칠레에 있었던 사회주의 정부이다. 그래요. 이처럼 양적 성장과 정의에 근거하지 않고 이처럼 참된 지에 바탕한 게 중요하겠죠. 악의 근거한 정책은 필연적으로 큰 변화를 남기며 한 사회를 파멸에 이르게 합니다. 객관성이 간직됐던 것은 양적 성장과 정의의 실현 두 가지 외에는 없습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복지를 주장하는 정치인들이 많은데 이들이 쉽게 생각하며 주장하는 논리가 선진국이 먼저 했으니까입니다. 선진국이 먼저 했으니까 객관성이 있다는 논리는 한국에만 존재하는 특수한 견해라고 하겠습니다. 한국에서는 그런 말을 많이 하죠. 미국에서 했으니까, 유럽에서 했으니까. 그런 거 별로 의미 없다는 거예요. 그 속에 선진국 사례를 보면서 섭리를 찾으려 해야 되겠죠. 정치인들이 복지를 어느 정당이나 외치는 것은 국민들이 탐욕을 자극해 권력 유지 정치 권력의
유지, 정치가 목적인데 악에 물든 주관의 결정판이라고 하겠습니다. 시장을 통해 양적 성장을 하는 과정에서 그릇된 주관에 의한 견해가 넘쳐나는 시기가 있는데 이때 올바른 길을 선택하지 못하면 몰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유럽의 많은 국가들이 갈수록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작아지는 이유는 양적 성장 과정에 입각한 정책을 선택하지 않고 주관에 입각하여 악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와 같이 잘 짜여진 나라가 흔들리는 것 좀 곤란한 이야기이기는 하다. 그러나 만물은 멸하기 마련이니 그런 조직체라고 해서 언제까지 존속될 수는 없으며 언젠가는 반드시 붕괴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뭐 그런 현상은 발견되죠. 하지만 정확한 원인을 밝혀놓고 있지는 않죠. 현상만 얘기하는 거죠. 그래요. 그러면 의회가 주로 어떠한 상황에서 주관적인 성향을 강하게 띠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선거를 할 때 한 정당이 압도적인 의석수를 확보할 때입니다. 영국과 같은 선진국에서 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 경우 주관적 견해에 함몰된 정당의 입법을 막을 방도가 없습니다. 이는 제도의 불안정성이 초래한 결과라고 하겠습니다. 선거 결과는 끊임없이 변합니다. 소수당이었던 정당이 다수정당이 되는가 하면 다수정당이 소수정당으로 전락하기도 합니다. 이는 특정 시기의 국민들이 특수한 감정에 의한 결과이기에 그와 같은 결과가 객관성을 담보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시기에 국민의 뜻이라며 악에 근거한 입법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제도가 불완전한 결과에서 진행되는 선천적인 결과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를 보완하는 방법은 특정한 정당의 의석수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정당도 40% 이상 의석수를 확보할 수 없게 규정한다면 입법의 주관성을 완벽하게 제거하지는 못할지라도 어느 정도 제어하는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주석이 57. 이럴 경우 객관성을 실현하기도 어려워지며 사회발전 역시 어려워진다. 현 시대에 걸맞는 바른 제도가 확립되어 있다면 바른 제도를 지키기 위해 이러한 입법도 의미가 있겠지만 바른 제도가 확립되어 있지 않은 국가에서는 이러한 입법은 무의미하다. 그래요. 40%로 제한해버리면 현상 유지는 되겠죠. 주로 현상 유지가 되겠죠. 그릇된 제도를 가지고 있는 국가에서 이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 그냥 그릇된 제도가 유지되면서 그릇된 길로만 가게 되겠죠. 그래요.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놓은 거예요. 두 번째 형태는 폭동 형태가 발생하여 중심 세력에 대항하는 세력이 집권할 경우입니다. 이 시기에는 온갖 주관적 견해가 난무하며 비현실적인 입법도 현실화되는데 이 경우 사회는 혼란 상태가 진행되며 많은 불상사가 생겨나게 됩니다. 1789년 프랑스 혁명 이후 공화정이 수립되었으나 수시로 반란이 일어나며 사회는 혼란 속에 빠져듭니다. 그때 전쟁용으로 떠오르는 나폴레옹이 반란을 일으켜 통령이 되고 황제도 등극하게 됩니다. 그래요. 시실 프랑스 혁명은 성공하였으나 사회적 의의가 크지 않습니다. 공화정은 지속되지 못하고 많은 인명 피해를 발생시켰으며 양적 성장 정의 어느 것도 달성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프랑스 사건의 형태는 혁명과 성난의 중간 정도 되는데 성난 쪽에 가까우며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성난이라고 하겠습니다. 한국 역사에도 유사한 형식이 존재합니다. 1960년 4.19 사건이 그러합니다. 이승만 대통령을 사퇴시키고 의원 내각제를 수립하였으나 사회적 혼란이 가중되었으며 1961년 5.16 사건이 발발하며 박정희 대통령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게 됩니다. 4.19 사건 역시 형태는 성난이라고 하겠습니다. 여기서 역사의 한 형식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폭동은 성공하였으나 객관적 성과를 내어 사회적 의의를 실현하지 못하고 주관이 입각한 정책으로 혼란이 이어진다면 즉각적으로 반동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한국에서도 그렇죠. 촛불시 일종의 폭동의 한 형태죠. 사회적 의의를 실현하지 못하니까 결국 또 정부가 바뀌었죠. 바로 보통 한 2번은 했는데
그래요. 사회가 성숙했으니까 평화적으로 바뀌었다 볼 수 있는 거죠. 4.19 때는 안 그랬죠. 또 프랑스 혁명 때도 안 그랬다는 거예요. 이는 인간들이 기대감이 실망으로 전이되고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심리 상태가 전개되기 때문으로 파악됩니다. 폭동은 정의와 결부되어 있는데 혼란이 지속되어 사회적 생명 활동이 힘들어져 정의와 사회적 생명 활동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 도래하면 대부분의 인간들은 일반적으로 사회적 생명 활동을 선택합니다. 정의는 감정과 직결된 문제인 반면에 사회적 생명 활동은 생존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이며 양적 성장이라는 절대적 개념이 정의라는 절대적 개념보다 상위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양적 성장과 정의가 항상 대립관계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난으로 집권한 세력이 정의를 외치지만 실제로 추구하는 바가 정의가 아니며 참된 지혜에 입각해 국가를 통치하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이러한 식의 입법은 대체로 객관성을 결여합니다. 그래요. 이 글은 그래요. 촛불 집회와 태극기 집회를 보면서 쓰여진 글이라고 했죠. 바른 길을 찾기 위해서. 그 문재인 정부 이거를 보면 그래요. 우파적인 글이죠. 그렇다 해서 문재인 정부의 실패를 생각하면서 쓴 건 아니에요. 문재인 정부가 완전히 말갱이 정부구나 좌파. 그것은 이제 뒤에 밝혀진 것이고 이 실패하는 사례도 얘기를 하면서 그것은 참으로 그래요. 우파 좀 걱정은 했겠죠. 눈치는 채고 있었을 텐 알고는 있었을 것이니까 이거를 쓰니 역시 하지만 이렇게 사례를 들어준 거는 바른 길을 가라. 이렇게 사례를 다 이렇게 들어준 것이죠. 여러 사례를 바른 길을 가는 게 또 국민들에게 유익하겠죠. 그래요. 그래서 2017년에 쓰여진 글이라 했죠. 다 이렇게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요.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